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때론 웃고, 때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론 분노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폭발하고, 그런 삶이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에게 다가온 큰 사건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희로애락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일도 다 있습니다. 저는 세신사로 3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때밀이로 불리는 직업입니다. 현재 나이가 60이 되면서 일을 그만둬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그저 건강한 체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었고, 어머니 뻘 되시는 어르신의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불편한 곳을 정성껏 마사지해드리면 친정 부모님께 못해드린 효도를 하는 마음이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손을 대신해서 개운함을 주기도 합니다. 힘든 임산부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경험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각기 다른 사연들을 들어주며 같이 아파하고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며 상담사의 역할도 하고 있죠. 세신사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30대 후반부터 남편이 막노동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면서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딸아이의 뒷바라지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부딪히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저에게 삶의 고비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폐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이나 약물 부작용쯤으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5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이도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려다 보니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좋았던 건 제 딸을 이뻐해 주셨던 목욕탕 사장님께서 함께 돌봐주셨고,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항상 목욕탕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을 보내며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 졸려서 투정 부리는 딸을 재우고, 조용해진 집안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시계바늘의 소리만 들리는 적막함이 저를 울렸고, 깊이 잠들어 있는 딸이 깰까봐 남편의 액자를 가슴에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게 몇 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때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희는 대출은 하나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족족 모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떼수건 하나로 제 딸아이 뒷바라지 전부 다 해줬어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저 또한 목욕탕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한 푼이라도 더 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제 딸은 서울 의대를 입학하게 되었고 동네가 떠들썩해질 정도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살면서 제일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걸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앞으로 제 딸은 가난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중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느껴졌고, 그때부터 딸의 모든 걸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간 딸의 행동들을 전부 파악하고 조사한 결과 제가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딸은 병원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병원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렸는데 성경이 너 병원에서 연애하고 있더라. 언제부터였니? 언제 왔다 가셨어요? 저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지. 거의 1년 됐어요.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성경이 네가 알아서 잘 처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한마디 정도는 해줬어야지. 네가 근무 중이라서 그냥 나왔단다.
그럼 그쪽 집안에서는 알고 있는 거야?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면 결혼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만나고 있는 남자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도 봐야 돼. 의사 집안이면 잘 사는 집안일 텐데 엄마는 우리 딸이 무시당하지 않고 좋은 집안에 시집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번에 통화 한 번 했었다며 조만간 인사드리러 갈 거라고 들뜬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 딸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좋은 남자가 있다면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아 안정된 삶을 살길 저도 원했어요.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몇 번이나 병원에 몰래 찾아가 둘의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까워 보이는 사이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별 문제 없으면 조만간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딸의 입에서 결혼하고 싶다며 인사시키러 오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남자 측에는 인사드리러 언제 가냐고 물어보니 저희 집부터 방문하고 다음에 남자 측 방문할 것 같다며 주말에 둘 다 시간이 비는 날 점심 약속을 잡고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많이들 하지만 저희 집이 좋지 않아 제가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저에게 남자는 처음으로 인사시켰고 밝게 웃으며 바라보는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온화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분위기는 저희 집안과는 차이가 많아 보였어요. 이렇게 얼굴 보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성경이 입에서 결혼하고 싶단 말이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만 봐도 둘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 서로 같은 직업이라서 공감대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말씀 편하게 하세요.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 서로 공감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많은 여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성경이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많은 활력소가 되는 여자예요. 옆에만 있어도 성경이의 존재감이 저를 더 빛나게 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느꼈을 때부터 성경이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성경이에게 웃음을 잃지 않게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마, 제 성격 알죠? 아닌 건 확실하게 끝맺는 성격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나도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는 걸 알 것 같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주고 싶다만 아무래도 집안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럼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집안이 부유한 건 아니잖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까지 돈 때문에 예민하신 편은 아니세요. 제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집안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제가 저신 잘하겠습니다. 성경이와 만나는 남자는 대화하다 보니 의욕이 너무 앞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걱정하는 눈빛을 보이자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일 없이 결혼까지 한다면 저는 바랄 게 없겠지만 부유한 집안이 가난한 집안에 결혼시킨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 남자가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고 걱정했었던 자리가 마무리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제 직업이 목욕탕에서 남들 때를 밀어주는 직업이라는 것도 성경이가 벌써 전부 말을 했는지 정말 대단하다며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힘들게 고생해서 성경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았냐며 제 손이 금손이라며 꽉 잡아 주었어요.
그 노력이 손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앞으로 자기들이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 눈에 눈물을 쏟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성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바른 사람이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중에 얼굴 볼 수 있으면 그때 다시 보자고 하곤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동안 고생했던 게 한 폭의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긴 시간을 참고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상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가 만나는 남자 어땠냐고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 궁금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봤고 그렇게 한참 동안 딸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새벽 늦게까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남자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갈 것 같다며 약속 날짜까지 잡은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끝나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딸의 인생만큼은 어려움 없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고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평소처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성경이는 저에게 점심시간 맞춰 전화를 걸었고 그 남자와 함께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세세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걸 본 목욕탕 사장님이 조그맸던 어린아이가 벌써 결혼하겠다고 남자 소개해 준 거 보면 정말 시간이 빠르다면서 그동안 함께한 추억들 때문에 그런지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목욕탕 사장님도 성경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둘의 사랑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주말이 찾아왔고 여유롭게 저녁 약속으로 시간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시간 약속이 몇 번이나 미뤄졌었거든요. 저는 사람이 많은 주말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점심시간이 다가와 목욕탕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지금 당장 때를 밀어달라는 말이었고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점심시간이라 시간을 놓치면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양해를 구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어느 정도 휴식을 해야 할 것 같아 잠시 목욕하고 계시면 금방 돌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뭐라고요? 손님이 지금 요구를 하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오래간만에 대중목욕탕 왔더니 손님 대응을 이딴 식으로 해? 점심 먹을 시간에 손님 때 한 번 밀고 돈 더 벌 생각을 해야죠. 배가 불렀어요? 시간 없으니까 잔말 말고 빨리 때 좀 밀어봐요. 요즘 몸에 각질이 많이 생겨서 신경 쓰여 죽겠는데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잡혀 있다고요. 저기 누우면 되는 거죠? 뭐예요? 빨리 오지 않고 시간 없다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시는 바람에 정말 급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때를 밀어드렸어요. 목욕탕 사장님은 점심시간인데도 제가 나오지 않자 목욕탕으로 들어오셨고 제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점심시간인데 뭐 하는 거냐고 눈짓을 보이길래 먼저 먹으라며 손짓했어요. 매일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1시간 정도 늦게 먹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정성껏 때 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요구사항이 그리 많은지 처음부터 자기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해서 그런지 기분 나쁜 말투로 계속 제 심기를 건드렸고 저도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 한두 명 겪은 것도 아니라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사람을 자기 발보다 미친 것처럼 대하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저기요, 그렇게 밀어서 내가 밀려요? 좀 빡빡 문댈 수는 없는 거예요? 노인네라 그런지 팔에 힘이 없네. 여기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년은 아닌가 봐요. 그럼 나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구만. 자식들은 있어요? 부모가 목욕탕에서 남들 먼지 낀 거 벗겨주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나 같으면 뒤집어 엎었지. 뭐 이런 일은 하지도 않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벌어요? 한 10만 원 벌어요? 10만 원이면 밥 한 끼 식사인데 그거 벌겠다고 하루 종일 물비린내 맡으면서 있는 걸 보니 그쪽 인생도 참 불쌍하네요. 안 봐도 딱 그림이 나오네. 남편분 세상 떠났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몸이라도 때우는 일 찾다 보니 때밀이 하게 된 거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인생 참 불쌍하네요. 우리 집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계시니 돈이 원수지 안 그래요? 아니 왜 하다 말아요? 몸을 돌릴까? 앞에도 밀어야죠. 저기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나가시던지 아니면 알아서 목욕하시고 나가세요. 사람이 말이야,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쪽 말처럼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그쪽은 얼마나 잘났길래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건데? 가진 게 많으면 남들한테 막말하면서 상처 줘도 되는 거야? 그리고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내 삶을 그쪽이 한 번이라도 봤어? 뭘 한다고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야?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 걸치면 인생 다 가진 것 같아? 결국 손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목욕탕이 난리가 났고 자기 건드린 거 후회할 거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미친 소마냥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장님까지 들어와서는 말리기 시작했고 손님은 저에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이 빨갛게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때를 밀었다며 쓰라리다면서 때도 제대로 밀지 못하는 게 무슨 때밀이를 하냐고 당장 일 시키지 말라면서 저를 자르라는 황당한 말을 사장님께 명령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좋게 넘어가자며 더 이상 소란 피우기를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쓰라리다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주저앉아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사장님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카운터에서 치료비 하라며 10만 원 정도를 쥐어줬고 손님은 자기를 거지로 본다며 이딴 때무는 돈 받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고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돈을 주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내자 저를 진정시키며 동네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소란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카운터에서 얼마의 돈을 더 쥐어주고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저보고 운 좋은 줄 알라며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선 밖으로 나가는 거 바로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살다 저런 사람 처음 봤고 사장님이 건넨 돈 30만 원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자 소문이 무섭다면서 저런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가 손님 끊기는 수가 있다며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자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모습에 너무 죄송스러워 제 월급에서 30만 원 제외하고 달라고 하니 그럴 필요 없다며 우리 사이가 30년인데 신경 쓰지 말라면서 흥분한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일을 끝냈고 사장님과 오래간만에 맥주 한잔 하면서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딸의 전화에 집으로 들어왔고 얼굴 표정을 보니 밝아 보였습니다. 괜찮았냐고 물어보자 자기를 좋게 봤다며 조만간 상견례 날짜 잡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었다고 들떠있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남자 측 부모님은 정말 괜찮았는지 궁금한 건 전부 다 물어보며 한참 동안 대화했어요.
아무래도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던데? 엄마 목욕탕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엄청 대단하시다고 되려 존경스럽다는 말까지 나왔다니까. 나는 엄마가 하는 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안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희 쪽이 없으면 자기들이 채워주면 되는 거고 서로 부족한 건 맞춰가면 되는 거라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의사 아들의 의사 며느리인데 뭐가 부족하냐며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나중에 우리 집안이 재산도 없어서 성경이 네가 차별받을까봐 그러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 성격 알면서 그래요? 그것보다 엄마는 언제 일 그만둘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말하잖아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이제 능력 되는데 엄마 일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조만간 목욕탕 일 정리하세요. 사장님이랑 대화해봤어요? 일 그만두면 오히려 병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지. 사장님이랑 알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는데 일 그만두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니? 지금은 그냥 말동무나 하려고 나가는 거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나 신경 쓰도록 해라. 앞으로 일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머리 터지겠다. 제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버릇처럼 하게 된 거라 그만두게 되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 걱정도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허탈감과 공허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었어요. 저희에게 도움도 많이 주신 분이라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같은 시간을 쓰고 싶었어요. 딸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피곤했는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성경이는 상견례 준비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정신없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점점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딸과 저는 미용실에서 신경도 쓰고 최대한 첫인상이 좋게 보이려고 나름 신경을 쓰고 나갔습니다. 점심 약속 늦지 않게 일찍 출발했어요. 그렇게 예약된 자리에 앉아 타들어가는 목을 찬물로 달래고 있는데 때마침 예비 사위 측도 밝게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리에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서로 얼굴을 보며 웃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안사돈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충격적이게도 목욕을 하러 오셨던 진상 손님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해맑게 웃으며 저를 빤히 보고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에게 목욕탕에서 일한다고 들었을 때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며 그때의 상황들이 다시 떠올라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예비 사이는 제가 긴장한 줄 알고 미리 준비해 왔다며 양가 부모님께 청심환을 건네주었네요. 사돈 어른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전부 입에서 한약 냄새가 풍길 것 같다며 뭐가 그리 웃긴지 기분 좋아 보였어요. 안사돈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청심환을 질겅질겅 씹으며 날카로운 눈웃음으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안사돈이 저를 보며 말을 꺼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습니다. 아직 따님은 모르시나 보다. 우리가 초면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죠?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랑 전에 만난 적 있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내가 요 며칠 전에 목욕탕을 갔었잖니? 그때 내 몸을 정성스럽게 때를 밀어주셨단다. 얼마나 잘 밀어주시던지 몸이 매끈해졌다니까. 그날 있잖니? 너희 인사 온다고 했던 날 그때 만났었단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 어머니가 얘기 안 했니? 그날 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안 그래요, 예비사돈? 아니, 성경의 어머님?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동네 좁아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알면서도 상견례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설마 저희 딸에게 상처를 주려고 가면을 쓰신 건 아니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말하마. 그게 있잖아. 내가 그날 너무 바빴잖니. 그래서 점심시간 때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제발 부탁한다며 사정사정 얘기했지. 눈물까지 흘렸다니까. 왠 줄 알아? 때를 안 밀어주겠다는 거야. 점심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해주시더라고. 그것도 엄청 감정을 실어서 빡빡 문대는 바람에 여기 봐봐라. 빨갛게 됐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그래서 서운해서 몇 마디 했더니만 난리를 치면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니까. 그래서 목욕탕이 난리가 아니었어. 저는 안사돈의 거짓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안사돈의 말을 듣고 있던 딸과 예비 사이는 정말 그런 거냐며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뱀의 혀를 가진 안사돈은 눈물을 보이는 연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기분 좋은 상견례 날 너무 빨리 망쳐버려 미안하다고 자기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는다고 그날의 기억이 잊히지 않아 마음고생 심했다면서 자기 남편의 어깨에 털썩 기대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어차피 밝혀지게 될 거 저런 식으로 나와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은 재차 정말 제가 그런 거냐고 물어봤어요. 실망하려고 하는 눈빛을 보내려는 딸에게 단호한 눈빛을 보내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며 제 입장의 상황을 얘기했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거냐고 모두들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먼저 결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앞에 있던 물김치를 들어 안사돈 면상에 끼얹어 버렸네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들, 내가 항상 얘기했지. 못 사는 지방과는 결혼 자체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봐봐라. 인성 나오잖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한다니까. 더군다나 사돈 어른도 없이 자라온 환경을 봐봐라.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겠니? 그럼 그 삶이 순탄치가 않으니까 어떻겠어. 성격도 더럽겠지? 엄마가 하는 말 들어야 아들 너 삶이 평탄한 거다. 혈압 올라서 더 이상 말하기 힘드니까 그만 돌아가자. 딸 하나 의사 만들었다고 부잣집에 엮어서 인생 피려고 하는 무임승차 같은 더러운 마음씨 그만 버리고 가서 때나 미르세요.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 말은 우리 아들에게도 상처인 거 몰라? 여기 자리가 감정 싸움 하려고 나온 자리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고 상황 정리된 다음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아침부터 준비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저 때밀이 노인네 편드는 거야? 내 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런 거지 집안 볼 필요도 없다고. 그럼 내가 목욕탕에 일부러 찾아간 게 뭐가 돼? 아빠도 없이 엄마는 때밀이에 저런 거지 집안과 떼어놓으려고 일부러 찾아간 내가 뭐가 되냐고. 무슨 연락을 드려? 오늘 이후로 끝인 거지. 왜 우리가 죄송해야 하는 건데? 결국 물김치 한 사발 얼굴에 끼얹게 되면서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예비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딸의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먼저 나왔어요. 딸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숨쉬기 힘들어했고 예비사위는 걱정이 되었는지 뒤따라 나왔어요. 모든 게 미안하다며 딸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딸은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비사위는 강하게 뿌리친 딸의 모습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딸은 저를 데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와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고 한번 참고 넘어갈 걸 후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성격을 가진 안사돈 밑에서 시집살이 안 봐도 비디오라 제 마음 또한 심란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땅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예비사위에게 전화가 왔는지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 싸움에 자식들까지 싸우게 되니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그런데 딸은 예비사위에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분노를 표했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둘의 관계가 정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사태는 점점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딸은 목욕탕에 찾아와 사장님에게 모든 내용을 듣고 계산대의 CCTV까지 확인한 다음 안사돈의 더러운 성격을 전부 알게 되었고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온갖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잊어버리자고 했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사위는 성경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로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호했고 예비사위의 마음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사태가 점점 커지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예비사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딸의 눈빛은 많이 괴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인터폰을 보니 현관밖에 안사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딸이 안사돈의 얼굴을 보자마자 현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안사돈은 딸의 눈치를 보며 잠시 들어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자 이런 누추한 곳에 발 들이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어하실 텐데 뭘 들어오냐고 화를 냈어요. 당장 나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왜 찾아오신 거죠? 분명 병원에서 싫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마. 제발 용서해다오. 이러다 진짜 우리 아들 돌이킬 수 없으면 어떡하니? 전부 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 일단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너도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잖아. 제발 부탁이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저에게 왜 잘못을 빌어요? 저희 엄마한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목욕탕 가서 CCTV 다 확인하고 왔어요. 정말 인성이 아주 바닥을 치시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해. 그리고 당장 30만 원 주세요. 오히려 영업 방해한 그쪽이 우리 엄마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빨리 30만 원 안 꺼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요. 그래도 내가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사돈은 급하게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줬고 저에게 와서 제 발목을 잡고 곧 기절할 것처럼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더욱더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놀란 안사돈은 몸이 땅에 달라붙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 바닥이 한강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자식 가진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만하라며 일으켜 세웠고 사과는 받을 테니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안사돈은 딸의 손을 잡으며 한 번만 자기 아들에게 가달라는 말을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털썩 주저앉아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딸은 예비 사위와 만나서 극단적으로 헤어진 게 아닌 많은 대화를 한 후에 헤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비 사위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손을 계속 떨었고 결국 의사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너무 처참한 결과에 가슴이 아팠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손을 떤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었죠. 모든 건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시작이 된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뉘우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과거의 행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에게도 분명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테지만 현재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날 수 있게 여러분께서 위로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 한마디면 저는 바랄 게 없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어떤 일이든지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배가 돼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나 거리를 걸을 때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납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의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보다 저희 집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많지 않은 재산으로 인해 들을 것도 없다며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다행히 양가 집안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서 저를 반갑게 반겨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점수 좀 따려고 노력하기 위해 시부모님 집에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하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뚝을 박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갑자기 목덜미를 잡으며 쓰러지셨고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반대한다며 정 결혼하고 싶으면 시모가 말하는 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인사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굳이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든지 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든 말든 하지. 쥐뿔도 없는 집안과 결혼시키면 우리 집안이 이득 보는 건 전혀 없잖니? 왜? 내가 말하는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여? 그럼 결혼하지 말던지.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허락해줄 수는 없다. 왜 사람들이 끼리끼리 살아야 하는지 알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빌부터 먹으려는 게 뻔히 보이거든. 돈은 사람도 편하게 한다고 하지. 그 말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야. 워낙 없이 살았으니 돈만 보면 환장하거든. 그런데 네가 우리 아들에게 접근해서 인생 편히 살려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두고 봐야 하는 거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집안의 재산과 비슷하게 맞춰서 다시 인사 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절대 반대할 거다.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할 말 없으니 나가라.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인해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 하나 할 수 없냐며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모든 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못을 박았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에 병원에 떠들썩해지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남편을 진정시키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절대 결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남편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시모는 당황을 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시모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절대 넘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남편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쓰러지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었어요. 탈수 증상으로 인한 쇼크 상태였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남편을 보려 나타난 순간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세상 떠나게 하려고 아주 작정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이렇게 된 게 왜 전부 제 탓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피해를 드린 적이 있나요? 왜 태환 씨 인생을 어머님이 관여하시는 건데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러다 더 큰일이 날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님은 태환 씨가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힘들게 키운 자식이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다며 인생 헛살았다고 땅을 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겨우 눈을 뜨며 저를 찾기 시작했고 제가 앞으로 다가가자 저를 밀치며 시모는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고개를 돌리며 시모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주길 원했어요. 남편이 시모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앞으로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면서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남편의 희생으로 인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힘겹게 결혼을 하게 된 만큼 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 남편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꿈만 같은 날들의 연속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시모의 결정에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노력한 만큼 알아주실 거라 생각해 정말 사소한 거 하나부터 10까지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도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얼굴조차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아가면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듯 했고 조금씩 좋아지는 관계에 있어 시댁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임신 소식까지 가져오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한 이후부터 시모가 눈에 띄게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무심한 척 먹는 것부터 생필품까지 전부 임산부들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는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축복을 받으며 과거의 일은 전혀 잊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찾아와 봤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 크고 있고 입덧이 없으니 일단 몸은 편할 것 같네. 조만간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때 같이 가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거 먹어라. 동네 주민이 준 건데 임산부 면역 올려주는데 특효라고 하더라. 네가 건강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주는 거 제때 챙겨 먹어야 둘 다 건강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요즘에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께 연락드리려 했었는데요. 다음 주쯤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는 날이라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약이에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게 전부 들어있는 거지 뭐겠어. 내가 뭐 문제 있는 거라도 줄까봐 그러는 거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둬라. 무심한 척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의문의 한약을 주셨어요. 동그랗게 생긴 환이었는데 꽤 고약한 정도의 한약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고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어요. 제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더니 너무 크면 반으로 쪼개 먹으라면서 직접 잘라주었고 제 입에 강제로 한약을 넣어주셨습니다. 시모는 하루에 1개씩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다음날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띄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고 시모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을 저녁으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약 냄새가 계속해서 올라오길래 너무 곤욕스러워 그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던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먹었던 전부를 화장실에서 쏟아내었고 충격적이게도 한 번 시작한 울렁거림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니 원래 비싼 약재일수록 쓴맛은 당연한 거라며 절대 버리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으라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한약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입덧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울렁거림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입덧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는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신경이 쓰였는지 시어머니한테 제 몸 상태를 알려주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다 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입덧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까지 심한 거 보면 분명 아들일 것 같기는 한데 내일 산부인과에 가기로 했는데 이런 몸 상태로 갈 수는 있겠어?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이런 일 있으면 진작 연락을 하지 그랬어. 기다려보거라. 내가 죽이라도 써줄 테니. 아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빨래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던 거야? 병원이라도 가보지 그랬어. 죄송해요, 어머님.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 하는데 냄새에 너무 민감해지다 보니 조금만 활동하면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제는 변기통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주셨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잡아먹을 정도로 결혼을 반대하셨던 분이 너무 많이 놀랄 만큼 바뀌셨고 너무 감사했어요. 며느리로 확실하게 받아주신 것 같아 괜스레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안은 모두 정리가 되었고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시던 어머님은 저에게 죽을 건네주었어요. 다행히 죽에 대한 거부 반응은 나타나지 않아 기운 차릴 정도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함께 있으면서 퇴근한 남편의 저녁상과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아침상까지 전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야 될 일을 전부 마무리 짓고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초음파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원장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쁘게 생겼다는 말이었고, 어머님이 재차 물어보자 원장님은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어요. 표정이 굳어버린 어머님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딸이라는 말이잖아. 내가 한 5번은 물어본 것 같은데 전부 이쁘다는 말뿐이었네. 뭐 어쩔 수 없지. 아들은 다음에 생각해야 되겠다. 참고로 아이는 연년생으로 낳아야 네가 나중에 힘이 덜 든단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잘 결정했다고 생각될 거다. 그럼 여기서 시애미는 버스 타고 집에 가마. 시어머니와 좀 더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약간 실망하셨는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산부인과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는데 둘 다 상관없다며 건강하게만 낳아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연락이 없으셨고 제가 전화나 문자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분을 풀어드려야 할지 걱정이 되었고 이런 문제를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고민한 결과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댁에 찾아가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 출발하기 전날에 연락을 하니 약속이 없으니 얼굴 한번 보자며 밝은 목소리로 집안의 분위기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별 문제 없다며 몸조심해서 내려오라고 잠시 동안 안부 전화를 끝내고 주말 동안 시댁에 있을 생각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고 시댁에 찾아가니 아버님이 현관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인사를 하니 정신없는지 일손을 거들어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상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별 문제 없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 이제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네. 만약 내가 출근한 사이 진통이라도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어머니가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안정이 되지. 출산 날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언제 어떻게 진통이 올지 모른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일단 우리 며느리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선이니까 좋은 생각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너희 집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짐도 싸야 하고 이것저것 자잘하게 음식거리 챙겨뒀으니 이따가 아들이 차에다 싣고 가면 된다.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돼. 다음날 엄마가 가서 정리하마. 모두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 혼자 집에 있다가 진통이 오면 확실히 위험해지는 건 맞으니까요. 출산이 임박해 오면서 조금씩 몸에 신호가 오는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주말 동안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결정으로 인해 그날 당일 바로 올라오게 되었고 시모는 시댁에서 해야 될 일을 마저 정리하시고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지 하루가 지날 시점부터 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몸 여기저기에 불긋불긋한 반점들이 몇 개 보이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임신을 하면서 생긴 피부 트러블일 것 같아 샤워하고 나와서 보습제를 평소보다 많이 발랐어요. 만삭이 되면서 배가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튼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에 배 주위를 집중적으로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려움증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몸 전체가 빨갛게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고 쓰라림과 동시에 따가워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바람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임신 소양증이 의심이 된다며 임신 초기나 막달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출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너무나 괴로운 고통에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제품을 몸에 바르니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꼭 샤워를 하고 나와서 보습을 하면 붉은 반점이 더 많이 생겼고 아무래도 보습 로션이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회기처분했어요. 하지만 약을 바르는 것도 그때뿐이었고 하루하루 괴로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자는 동안 저도 모르게 몸을 긁어대니 상처가 생기게 되면서 염증을 유발했고 산부인과에 다시 들려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받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더라고요. 제대로 본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와서 놀란 듯 보였고 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깨끗이 샤워를 한 뒤에 보습을 하려고 새로 구매한 제품을 꺼냈는데 얼굴에 로션을 바른 상태라 손이 미끄러웠는지 보습 로션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로션을 줍는 순간 밑바닥에 작은 테이프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살짝 뜯어보니 아주 미세한 구멍 하나가 있었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해 테이프로 막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가 들어올 때 보습 로션을 만지더니 급하게 다시 제자리에 넣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무언가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몰라 임산부만 사용하는 제품 전체를 뒤집어 보니 제가 사용하는 제품 전부가 밑바닥에 작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게 뚫려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제가 여태껏 바른 제품들에 무언가를 첨가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다가왔고 그날 저녁 혹시 몰라 제품을 바르지 않고 남편 팔에 아주 살짝 발라봤는데 다음날 아침 남편 팔 한쪽이 붉게 두드러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순간 엄청난 소름이 돋았고 제가 없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들려 12시간 정도 녹화를 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구매했고 안 보이게 설치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잠시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요. 한 6시간 정도 뒤에 나 올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오기 전에 연락 한 통하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오면 내가 너무 놀라잖니. 요즘 심장이 약해서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쓰러질 것 같구나. 연락 한 통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출발하기 전에 꼭 연락해 주렴. 제가 요즘에 임산부들에게 좋다는 뱃살 크림을 구매했거든요. 아무래도 보습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샴푸도 너무 기름지는 것 같아서 다른 임산부가 쓰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임산부가 쓰는 거라 성분도 약해서 괜찮은데 어머님 쓰실래요? 몇 번 쓰지 않았던 거라 괜찮아요. 드릴까요? 아니다. 나는 쓰는 제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 사용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그냥 폐기 처분하거라. 어머님은 사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확실히 의심이 들 만한 행동들과 당황스러운 표정은 점점 더 이상하게 다가왔고 그렇게 외출을 하고 한참 동안 집 근처 카페에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뒤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셨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 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며 급하게 샴푸 밑부분을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똑같이 테이프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돋았고 숨겨둔 소형 카메라들을 시어머니가 안 볼 때마다 한 개씩 수거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조심스럽게 영상들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장면들이 녹화가 되어 있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약품을 밑바닥에 주삿바늘로 주입을 시켰고 제가 바꾼 제품들 전부를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곤 잘 섞이게 하려고 마구 흔들더니 제자리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믿기지 않았고 카메라를 전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출산 가방에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점점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몸의 변화에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지르니 남편이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급하게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편이 출산 가방을 대신 들어주려고 하는데 가방 안에 있던 소형 카메라들이 우르르 쏟아졌고 그걸 본 남편이 당황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며 뭐냐고 물어보는 말에 차마 제 입으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충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던 건지 저를 잠시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더니 떨어진 카메라들을 가방에 다시 주워 담았고 방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짐을 챙기고 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와 산부인과에 도착을 했고 저는 분만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걱정스러운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를 따라왔고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진통이 오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고 아버님도 급하게 산부인과로 달려오셨어요. 결국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힘겹게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힘겹게 눈을 뜨며 아이를 바라봤는데 원장님과 간호사분들이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는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분만실로 들어온 원장님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태아는 몇 시간 전에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안겨주었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사실은 진실이었고 제가 분만실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자 남편이 급하게 분만실로 들어왔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남편 또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부 시어머니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결과인 것 같아 오열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출산 가방에 있는 카메라를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고 저는 모든 처리를 끝내고 병실에 몸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얼굴만 확인할 수 있었고 10달을 품었던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모든 영상을 남편이 확인했는지 형사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형사들이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조사를 하기 위해 연행을 했어요. 자기를 왜 끌고 가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건넨 카메라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들에 결국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과 저희 집에 있던 제품들 전부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알게 된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장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처리한 뒤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을 못 보고 떠나버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샴푸나 보습 로션 등 피부에 닿은 모든 제품에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약품들을 섞어 주입했었고 그걸 몸에 발랐었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온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주셨던 환으로 된 한약에서 특정한 약품이 나왔었고 그건 임산부가 섭취하면 안 되는 제품이 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태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게 시어머니의 소지품에서 그 약품이 나오면서 결국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쓰이는 치료제이지만 임산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정도로 금지되는 제품이었는데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에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모든 걸 신경 써주셨지만 뒤에서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어요. 징역을 살아야 했고 이런 결과에 남편 또한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징역을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되려 저와 남편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결혼한 대가라며 자기를 잘못 건드렸다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어이없는 말을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어요. 남편만 보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면서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에게 이런 아픔까지 주면서 반대한 그 사람을 평생 증오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징역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나 괴롭네요. 젊은 나이라서 주변 분들은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며 격려해주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힘내시고 좋은 날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